세상에 이게 뭐야? 68살 박옥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 집 신발장을 열다 손에 잡힌 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아들 발 사이즈는 260이에요. 그런데 이 구두들은 285였습니다. 이건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은 더 끔찍했어요. 하나를 꺼낼 때마다 손이 떨렸고 전부 꺼내고 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야위어 가는지, 며느리가 왜 그 검은 집을 매일 챙겨 먹이는지,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머니의 눈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옥자, 올해 68살입니다. 전통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새벽 4시 반.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나 남은 시각, 나는 어김없이 시장 골목의 불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30여 년을 하루같이 해온 일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콩나물 다듬고 시금치 데치고 멸치볶음 양념하는 손길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죠. 손등에 박힌 굳은 살, 갈라진 손톱,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훈장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리며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 생각을 합니다. 내과 개인병원 원장. 우리 민재 말이에요. 38살 먹은 다 큰 어른이지만 내 눈에는 아직도 코 흘리며 학교 가던 꼬마입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이 시장 바닥에서 무릎이 닳도록 굴러가며 번 돈으로 키워낸 내 새끼니까요. 새벽 어스름 속에서 콩나물 뿌리를 똑똑 따면서 민재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의대 등록금 마련하느라 새벽 3시에 일어나 두부를 찌던 시절이요.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민재가 합격증 들고 뛰어오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내 아들은 동네에서도 손꼽히는 큰 병원의 원장이 되었어요. 며칠 전부터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고를 푹 고았습니다. 8시간을 졸이고 또 졸여서 뽀얗게 우러난 국물, 민재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바로 그 맛이에요. 소금은 아주 살짝만 넣어야 합니다. 민재가 짠 거 못 먹거든요. 거기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김치까지 담아서 보온 가방에 차곡차곡 쌓았죠. 짐을 챙기는데 옆가게 순자 언니가 혀를 끌끌 찹니다. 아이고 옥자야, 원장님 어머니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이냐? 그 좋은 아파트에 가정부라도 부르면 될걸. 겉으로는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무슨, 어미가 해주는 밥이 제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사는 곳은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층고가 어찌나 높은지 처음 갔을 때는 호텔 로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곳에 내 아들이 산다는 게 시장 어귀에서 플라스틱 대야에 반찬 담아 파는 이 손으로 의사 아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오전 11시쯤 가게 문 앞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어두고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처럼 반들반들한 엘리베이터 벽면에 내 모습이 비쳤어요. 시장에서 급히 나오느라 앞치마도 못 벗었더라고요. 잠깐 민망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내 아들 집 가는 건데 뭘. 32층 버튼을 누르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 분명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아름이가 보안 때문에 바꿨다고 했지만 왜 미리 말을 안 해줬을까 하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귀를 문에 대보니 안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고 또 기다렸죠. 세 번째 초인종을 누르려는 찰나에야 문이 열렸어요. 문 뒤에 선 며느리 아름의 모습을 보고 나는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평소 아름은 시어머니인 나 앞에서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거든요.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옷도 주름 하나 없이 다려서 입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도 하나가 엇갈리게 채워져 있었어요. 마치 황급히 뭔가를 정리하다 나온 사람 아니면 뭔가를 급히 숨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아름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더 묻어났습니다. 나를 맞이하는 대신 문틈을 반만 열어놓고 몸으로 길을 막아섰어요. 마치 내가 집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것처럼요. 그 모습에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민재가 요새 피곤하다 해서 사골국 좀 끓여왔어. 무겁다 들어가자. 내가 먼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름이 막으려 했지만 보온 가방의 무게를 핑계로 옆구리를 비집고 현관을 통과했어요. 30년 시장 바닥 경험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 정도 밀어붙이기는 일도 아닙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에 발을 딛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낯선 냄새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하고 독한 남성용 향수 냄새였어요. 민재는 향수를 쓰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가 향수를 뿌리면 되겠느냐며 늘 무향비누만 쓰는 아이였거든요. 집에서도 방향제조차 두지 않는 아들인데 이 냄새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입술 자국이 선명한 붉은 립스틱이 잔 가장자리에 묻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와인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없었어요. 한낮에 혼자 와인을 마셨다고? 그것도 잔을 2개나 꺼내놓고? 어머니, 잔 좀 치울게요. 아까 세무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잠깐 마셨어요. 아름이 황급히 달려와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세무사와 통화하면서 와인을 마신다? 그것도 혼자라면서 왜 잔이 2개야? 그리고 이 진한 남자 향수 냄새는 뭐지? 싱크대에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급하게 설거지하는 물소리도요.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까만 포장지에 담긴 파우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한 움큼은 될 법한 양이었습니다. 박스 옆면을 봤더니 제조사 이름도 없고 성분 표시도 없었습니다. 제조일자나 유통기한도 없었어요. 그저 손으로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로 특수 조제용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섬뜩한 느낌이 스쳤어요. 아름아, 이게 뭐니? 내가 파우치 하나를 집어들자 아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번개처럼 달려와 내 손에서 파우치를 낚아챘어요. 그 동작이 어찌나 거칠었는지 내 손등이 쓸려 따끔했습니다. 비싼 거예요, 어머니. 원장님들만 비밀리에 드시는 수백만 원짜리 특수 건강즙이라고요. 어머니가 만지시면 안 돼요.
아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눈빛도 차가웠어요. 내과 의사인 내 아들이 출처도 불분명한 검은 물을 먹는다고? 말이 안 됐어요. 민재는 건강기능식품 하나 사도 성분 표시 꼼꼼히 읽어보고 효능이 검증 안 된 건 절대 입에도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들이 출처도 모르는 검은 액체를 먹는다고요? 하나만 맛 좀 보면 안 되겠니? 민재가 먹는 거면 나도 궁금하잖아. 내가 다시 손을 뻗자 아름이 내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보는 그 시선이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맹수 같았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원장님 전용이에요. 내 손목을 움켜쥔 며느리의 소나기 힘이 예상 외로 강했습니다. 차갑고 거셌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잔뜩 경계심으로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 아니 무언가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민재 오면 전해드릴 테니까 이만 가보세요, 어머니. 아름이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손길이 거칠었어요. 밀쳐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사골국이 든 보온 가방도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 나는 현관으로 밀려났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끌려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자물쇠 잠기는 딸깍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마치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선언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아니, 찜찜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커다란 위험이 내 아들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 진한 남자 향수 냄새, 립스틱이 묻은 와인잔 2개, 출처 불명의 검은 집, 그리고 나를 밀쳐내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내 촉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을 보면 첫눈에 알아보고 외상 떼먹으려는 손님을 직감으로 골라내던 그 촉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내 아들의 집에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강하는 동안 며느리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내 손목을 틀어주던 그 차가운 손길, 나를 밀쳐내던 그 힘, 그리고 문을 쾅 닫던 그 소리. 저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범죄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뭘 숨기고 있는지, 그 검은 집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 남자 향수 냄새의 주인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다고요. 내 아들이니까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내 새끼니까요. 아파트를 나서려는데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유리문 앞에서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았어요. 아침에는 분명 맑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천둥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어요. 가방 속을 뒤적거렸더니 다행히 시장에서 1,000원 주고 산 비닐 우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가 어찌나 세찬지 우산이 무용지물이었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빗물이 옆으로 들이쳤습니다. 우산살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한 손으로 꽉 붙잡아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겨우 50m쯤 걸었을까요? 신발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양말까지 질퍽해져서 걸을 때마다
찌걱찌걱 소리가 났어요. 바짓단도 무릎 아래까지 젖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시장까지 가기는 글렀다 싶었어요. 한숨을 쉬며 뒤를 돌아보니 방금 나온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아들 집에 다시 올라가서 수건이라도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젖은 발로 1시간 넘게 버스를 타면 감기에 걸릴 게 뻔했거든요. 68살 먹은 늙은이가 폐렴이라도 걸리면 큰일입니다. 다시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2층 버튼을 누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까 그렇게 밀어내더니 또 왔다고 어떤 얼굴을 할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쥐꼬리처럼 늘어져 있었고 신발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발이 이 모양인데.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까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안에서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름의 얼굴이 보였는데 아까보다 더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짜증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비가 너무 쏟아져서 그래. 신발이 다 젖었어. 수건 좀 빌려줘. 내가 젖은 신발을 들어보이자 아름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 특유의 그 초조함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서 젖은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이 축축해서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물을 뚝뚝 흘리기가 미안해서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때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빌트인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대형 신발장이었어요. 아들 집에 올 때마다 보던 것입니다. 젖은 신발을 잠시 넣어두면 되겠다 싶었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다음에 가져가면 될 테니까요. 신발장 손잡이에 손을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름은 부엌에서 뭔가 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장 안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줄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깊숙한 곳, 어둠 속에 뭔가 이질적인 것들이 보였습니다. 내 시선이 거기에 멈췄어요. 구두였습니다. 남자 구두. 그것도 한두 켤레가 아니었어요. 4-5켤레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고급 수입 구두들이었어요. 가죽 질감이며 바느질 선이며 한눈에 봐도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재 발 사이즈는 260mm예요. 어릴 때부터 발이 작은 편이어서 군대에서도 군화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들은 한눈에 봐도 훨씬 컸어요. 궁금해서 밑창에 적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85mm. 민재가 절대 신을 수 없는 크기였어요. 발볼도 넓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85mm 구두가 왜 내 아들 집 신발장에 있는 거지? 그것도 이렇게 깊숙이 숨겨져서? 손이 떨렸지만 구두 뒤쪽을 살펴보았어요. 구두들 사이로 새까만 파우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까 식탁에서 본 그 검은 건강즙이었어요. 왜 이런 곳에 숨겨놓은 걸까요? 구두를 옆으로 치우려다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구두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서랍 같은 게 있었어요. 비밀 금고함처럼 보였습니다. 살짝 건드렸더니 덜컹하고 서랍이 열렸어요.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사망보험증서.
피보험자 최민재, 수령인 윤아름.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보았어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2장, 3장, 4장, 5장. 전부 다른 보험사에서 발행한 사망 보험 증서였어요. 가입 금액을 합산해 보니 수십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최근 3개월 안에 가입한 것들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신발장 문짝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그 순간 구두코 안쪽에서 뭔가 번쩍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었어요. 구두 안에 휴대폰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또렷이 읽었습니다. 원장놈 보험금 수령일 다가온다. 그 집은 매일 꼬박꼬박 먹이고 있지. 오늘 밤에 보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대포폰입니다. 범죄자들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쓰는 그 대포폰. 그리고 이 문자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 검은 집으로 내 아들을 서서히 죽이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다. 당장 대포폰을 들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멈췄어요. 이걸 가져가면 저들이 눈치챌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교묘한 방법을 쓰겠죠. 증거를 없앨지도 몰라요. 떨리는 손으로 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여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어요. 겨우 카메라를 켜고 대포폰 화면을 찍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겼어요. 보험 증서들도 한 장씩 펼쳐서 전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이 안 맞을까봐 몇 번이고 다시 찍었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은 뒤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서류 봉투의 각도, 대포폰의 위치, 구두의 방향까지 최대한 원래 있던 그대로 복원하려고 애썼습니다. 혹시라도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신발장 문을 쾅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름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부엌에서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앞치마를 훔치며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열려있는 신발장 문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 왜 여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서 잘 안 됐어요. 아름은 내 굳은 표정을 보고 완전히 패닉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거기 뭘 보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봤어. 신발 넣으려다 만 거야. 나는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아름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 순간 아름이 갑자기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명품 가방 하나만 낚아채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하이힐을 신지도 않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복도로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안 기다리고 비상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텅 빈 현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며느리와 어떤 남자가 공모해서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들이 피곤해 보인다고, 얼굴색이 안 좋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게 독약 때문이었을 줄이야.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대포폰 문자, 보험 증서 5장, 전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찍은 증거들입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 악마 같은 것들이 내 새끼한테 손 대기 전에 내가 먼저 막아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비에 젖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시장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물줄기가 마치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같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으슬으슬 추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이었어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대포폰 문자, 보험 증서 5장. 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사진 속 글씨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민재야, 그 검은 즙 먹지 마라. 내 아내가 너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약 내가 지금 아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믿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말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아들은 착해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사람을 쉽게 믿고 의심할 줄 모르고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성격이죠. 증거 없이 며느리를 의심했다간 오히려 내가 이상한 시어머니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 대포폰의 주인이 누군지, 아름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반찬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장사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장사 못한다고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가게 안쪽 조그만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민재 어릴 적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이 커서 소매가 손등까지 내려온 채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 아이를 내가 이 손으로 키워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그 아이를 죽이려 한다니.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어요.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니 별별 사람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건달도 알고 경찰도 알고 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흥신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 사장. 예전에 시장 상인회에서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외상값을 떼먹고 도망갔을 때 사흘 만에 찾아준 적이 있었어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네, 김성철입니다.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사장님,
저 시장 반찬 가게 박옥자예요. 급하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사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뒷조사를 해달라고요.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수상한 남자를 만나는지, 빚이 있는지 전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김 사장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어요. 평생 모은 쌈짓돈을 다 털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만 감으면 아들이 쓰러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검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민재의 모습, 그 옆에서 비웃는 아름의 얼굴.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지만 목소리에서 여전히 피로가 느껴졌어요.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검은 즙을 아직도 먹고 있는 거겠죠. 전화기를 붙잡고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장 근처 허름한 다방이었어요. 오래된 간판에 페인트가 벗겨진, 요즘은 손님도 거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구석 자리에 앉아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서 그의 얼굴이 침통해 보였습니다. 각오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 아름이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고급 호텔 로비처럼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번들거리는 올백머리에 명품 정장을 걸친 어딘가 기름진 인상이었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간 게 첫눈에도 험상궂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불법 도박장 같은 곳이었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아름이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뒤집힌 채 칩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카드를 노려보는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도박에 미친 사람 특유의 광기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그 남자가 아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름이가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뻔히 보였어요. 사진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남자가 누굽니까?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황도식이라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투자 자문사 대표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이에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꼬드겨 재산을 털어먹습니다. 정가도 여러 개 있더군요. 김 사장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며느리분이 이 황도식 도박장에서 엄청난 빚을 졌더군요. 그 빚을 갚으려고 남편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담보로요? 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대출 서류에 남편분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분이 단독으로 대출받은 게 아니라 남편분한테 다른 명목으로 속여서 직접 서명을 받아낸 겁니다. 아마 세무조사 방어용 서류라든지 의료기기 리스 갱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속였을 거예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 일에 지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서류에 서명하는 내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밤늦게까지 환자를 보고 지쳐서 들어와 아내가 내미는 서류에 그냥 도장을 찍는 모습,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그 순진함을 악용한 겁니다. 그 믿음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김 사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한의원 성분 분석표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 검은 집 말입니다. 사장님이 사진 찍어 오신 거 보고 제가 아는 한의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비슷한 색깔과 농도의 액체를 구해서 비교 분석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자와 화학 용어가 빼곡했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약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심장 근육이 약해집니다.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꾸준히 먹으면 심장이 버티질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요. 부검에도 자연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맹독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테이블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려 탁자 위에 갈색물이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외도나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내 아들을 병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악랄한 계획. 그걸 내 며느리가 내연남과 함께 꾸민 겁니다. 아들이 최근 들어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고 피로가 안 풀린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게 다 이 독약 때문이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겨우 말을 짜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사장이 내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살인 미수예요.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저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방을 나와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인사해도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구역질을 했어요.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토해낼 게 없었지만 계속 헛구역질이 났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늙고 초라한 그림자,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68회를 살아온 흔적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두부를 찌고 밤 11시까지 반찬을 팔면서 이 손으로 내 새끼를 의사로 만들어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일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내 새끼를 지금 누가 죽이려 해요. 감히 누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 목숨과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새끼는 지킨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야차가 되어서라도 저 악마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게 안쪽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마치 아들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저 소리가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공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사진 몇 장과 성분 분석표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수사가 시작되면 저들이 눈치채고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아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독약을 바꾸거나 사고로 위장하거나.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가장 급한 건 아들이 그 독약을 더 이상 먹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아들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했고 자칫하면 저들에게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순진해요. 아내 앞에서 표정 관리를 못할 게 뻔했어요. 새벽녘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면 저들은 계획을 계속 진행하겠죠. 그 사이에 나는 아들 곁에서 독약을 빼돌리고 증거를 모으고 저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름이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내가 신발장을 연 걸 보고 뭔가 들켰다고 생각했겠죠. 저 여자를 다시 아들 곁으로 불러들여야 했습니다. 멀리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아침 6시.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잘못 누를 뻔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5번, 6번, 7번. 끊으려는 찰나 8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덜 깬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피곤한 척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름아, 나야. 나는 최대한 힘없고 어눌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인네 특유의 그 느릿하고 기운 없는 말투로요. 평소보다 더 늙은 척, 더 힘없는 척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른 아침에.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아이고, 그게 말이야. 어제 비 맞고 집에 오다가 미끄러졌어. 머리를 좀 부딪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지럽고.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뭐 크게 다친 건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어제 낮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 내 집에 갔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름이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어요. 네, 어머니 오셨었어요. 사골국 가져오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건 기억나. 근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뭘 봤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또 침묵. 아름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그냥 신발장 앞에서 넘어질 뻔하셔서 제가 부축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척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정신이 없네. 다행이다. 아무 일 없었으면.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물 건너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머리 부딪히셨으면 검사 받으셔야죠. 아니야, 괜찮아. 살짝 부딪힌 거야. 병원까지 갈 건 아니고 그냥 며칠 푹 쉬면 되겠지. 병원에 가면 안 됐어요. 검사 받으면 아무 이상 없다는 게 들통날 테니까요. 나는 치매 초기 증상처럼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름이가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흥신소 김 사장을 통해 확인했어요. 아름이가 강남의 어느 호텔에서 며칠간 묵다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를 맞고 넘어져서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안심하고 돌아온 겁니다. 어리석은 것들. 이 늙은 여우를 얕보다니.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사흘 뒤 나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고 갔습니다. 민재가 퇴근하기 전 시간에 맞춰서요. 아름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표정을 살폈어요.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극도로 긴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현관에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는데 손이 떨리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요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름의 눈이 번쩍였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몸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횡설수설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민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 운동회에서 1등한 이야기, 중간중간 말을 잊어버리는 척 같은 이야기를 2번 하는 척했습니다. 아름이 나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내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 어눌하게 굴었어요. 점점 경계심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때 민재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독약의 영향이 분명했습니다. 몇 달째 독을 먹고 있으니 저럴 수밖에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엄마, 왜 또 오셨어? 전화하지. 보고 싶어서 왔지. 얼굴 좀 보자.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말랐습니다. 등뼈가 손에 만져졌어요. 어깨도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됩니다. 들키면 안 돼요. 저녁 식사 시간. 아름이 부엌에서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불고기에 된장찌개에 제법 상이 푸짐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 칭찬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 음식들이 전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새까만 즙이 담긴 컵을 민재 앞에 놓았어요. 여보, 이거 드세요. 피로 회복에 좋대요. 요새 너무 무리하시잖아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목소리.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저 목소리 뒤에 숨겨진 악의를, 저 컵 안에 담긴 독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독약이에요. 저걸 지금 내 아들이 먹으려 하고 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 컵을 쳐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한 잔 드실래요? 아름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시험하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부러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난 그런 쓴 거 싫어. 나이 먹으면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그냥 버려라, 버려. 민재가 웃으며 즙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아름과 민재가 잠든 후 나는 몰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지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 불빛이 어둠 속에서 눈이 부셨습니다. 검은즙 파우치들이 한쪽 칸에 쌓여 있었어요. 세어보니 12개였습니다. 열이틀치. 저걸 다 먹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미리 준비해온 쌍화탕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한약방에서 색깔과 농도가 비슷한 걸로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겉보기엔 구분이 안 됩니다.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독약 파우치의 입구 쪽에 조심스럽게 바늘을 꽂았습니다. 내용물을 천천히 빨아냈어요. 검은 액체가 주사기 통에 차올랐습니다. 이게 내 아들을 죽이려던 독이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어요. 빈 파우치에 쌍화탕을 주입했습니다. 바늘 구멍이 안 보이게 입구 쪽 접힌 부분에 꽂았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흘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내 아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1개, 2개, 3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12개 파우치를 전부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마시는 건 독약이 아니라 쌍화탕이에요. 똑같이 검고 똑같이 쓰지만 사람을 살리는 약이에요. 파우치들을 원래 자리에 도로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뽑아낸 독약은 빈 물병에 담아 가방에 넣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손발이 저렸습니다. 이제 시간을 벌었습니다. 아들은 당분간 안전해요. 열이 틀치 독약을 쌍화탕으로 바꿔놨으니까요. 그 사이에 아들 몸도 조금은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계속 독약을 구해올 거예요. 내가 매번 바꿔치기 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저들을 완전히 끝장내야 했어요. 현행범으로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 아들이 진짜로 안전해져요.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독약을 바꿔치기한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도 한결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기침 소리도 줄었어요. 쌍화탕 효과인지 아니면 독을 안 먹어서인지 아마 둘 다겠죠.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아름이가 새 독약 파우치를 사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을 통해 아름이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허름한 한의원에서 검은 봉투를 받아 나오는 사진이 전송되어 왔어요. 새로운 독약을 구해온 겁니다.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매번 바꿔치기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언젠가는 들킬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저들을 완전히 끝장내야 했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했어요. 흥신소 김 사장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황도식이라는 놈 말입니다. 이놈한테 당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그럼요.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명이에요. 그 사람들 연락처 좀 알아봐 주세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김 사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그놈을 직접 잡으실 생각입니까? 네. 경찰에 넘기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저놈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 아들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요. 이틀 뒤 김 사장이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황도식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7명의 연락처였어요.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전직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황도식의 투자 사기에 넘어가 30억 원을 날리고 회사가 부도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그놈 때문에 아들을 잃을 뻔했어요.
같이 복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합시다. 두 번째 사람은 칠순이 넘은 노모였습니다. 딸이 황도식에게 속아 사채를 끌어다 도박에 쏟아부었다가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어요. 유서에는 그놈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 할머니는 나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후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이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놈이 내 딸을 죽였어요. 내 손으로 그놈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내가 그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손이었어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손.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미의 손. 같이 합시다. 반드시 그놈을 감옥에 보냅시다. 댁의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어요. 며칠에 걸쳐 피해자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전 재산을 날린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 모두가 황도식에 대한 원한으로 이를 갈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내 반찬가게 지하 창고에 5명이 모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의자를 빙 둘러놓고 앉았어요. 천장에서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모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하나같이 단단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뭉친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황도식을 끝장내는 것.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잡아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저놈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사기꾼은 말로 빠져나가는데 선수예요. 변호사 불러서 이리저리 둘러대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전직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도 그놈을 고소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며느리가 황도식과 공모해서 내 아들을 독살하려 하고 있어요. 보험금을 타내려는 거죠. 저들이 직접 독약을 건네는 현장을 잡으면 됩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살인 미수라니. 사기보다 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경찰 협조는요? 딸을 잃은 할머니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형사가 한 명 있어요. 사실 나에게는 또 하나의 인맥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30년 장사하며 알게 된 사람 중에 강력계 형사가 있었습니다. 이 형사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45살인데 25살 신참 형사 시절부터 내 반찬가게 단골이었습니다. 점심마다 김치찌개를 사 먹으러 오던 그 청년이 이제는 강력반 팀장이 되었어요.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형사를 만났습니다. 박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오래된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 성분 분석표, 내가 직접 찍은 대포폰 문자 사진, 보험증서 사본, 전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참을 읽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내 며느리가 내 연남과 함께
내 아들을 독살하려 하고 있어요. 석 달 넘게 독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십억 원을 노리는 거예요. 대단한 증거네요. 어머니 혼자 이걸 다 모으셨습니까? 흥신소 도움을 받았어요. 내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이 형사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바로 체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독약 성분 분석도 공인기관에서 다시 해야 하고요. 알아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형사가 나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어떻게요? 일주일 뒤가 내 아들 생일이에요. 며느리가 그날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황도식이 직접 독약을 가져와서 건네는 현장을 잡으면 됩니다. 위험한 계획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형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민간인 피해자분들은 직접 체포 현장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하 주차장이나 로비에서 퇴로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세대 안으로는 저희 무장 기동대가 들어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계속하면서 거실 구조를 꼼꼼히 살폈어요. 샹들리의 위치, 카메라 설치할 각도, 현관에서 거실까지의 거리, 창문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지형을 파악하는 장군처럼요. 아름이 피부과에 간다며 외출한 틈을 탔어요. 2시간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넉넉했어요. 가방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김 사장이 구해준 거예요.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검은색이라 샹들리에 장식 사이에 숨기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의자를 끌어다 샹들리에 아래에 놓았어요. 조심스럽게 올라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68살 늙은이가 의자 위에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아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손을 뻗는 순간 현관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름이 돌아온 건가? 손에 들린 카메라를 재빨리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름의 목소리였어요.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겁니다. 아이고, 형광등에 먼지가 앉은 것 같아서 청소 좀 하려고. 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늙은 노인네가 청소하다가 넘어질 뻔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위험하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아름이 다가왔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해.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아름의 시선이 풀어졌어요. 여전히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아름이 잠든 후에 다시 샹들리에에 올라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숨소리조차 죽이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샹들리에 크리스탈 장식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각도를 맞추고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한번 깜빡이고 꺼졌어요. 녹화 시작. 이제 거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녹화됩니다. 이틀 뒤면 아들의 39번째 생일입니다. 아름이가 황도식을 집으로 부를 거예요. 유능한 자산관리사라고 속여서 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황도식이 직접 독약을 건네는 현장을 잡을 거예요. 그날이 저들의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칼을 갈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칼날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39번째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창밖이 밝아지는 걸 보았다고 해야 맞겠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아니, 새롭게 시작되는 날.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볼도 좀 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68회를 살아온 눈.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눈. 오늘 실수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미역국 재료가 든 장바구니를 들고요. 미역, 소고기, 참기름, 국간장. 새벽에 시장 열자마자 사온 것들이에요.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러 온 시어머니. 자연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아름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눈매는 날카롭게 그려 올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미역국까지 직접 끓여주시려고요?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평소에는 귀찮다는 듯 대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 싶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오니까 시어머니도 있어야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거겠죠. 어차피 정신 오락가락하는 늙은이니까 방해가 안 될 거라고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거실 쪽을 살폈어요. 샹들리에 위에 설치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김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녹화 상태 확인해 달라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상 작동 중. 오전 10시쯤 민재가 일어났어요. 생일이라 병원에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얼굴이었어요. 독약을 쌍화탕으로 바꿔놓은 덕분인지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볼에도 살이 붙었고 눈 밑 다크서클도 옅어졌어요. 내 새끼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미역국 냄새 좋다.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내 어깨에 턱을 올렸어요. 어릴 때 버릇 그대로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던 아이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 39이면 이제 불옥 바로 앞이네. 엄마, 아직 1살 남았어요. 민재가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저 웃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온대요, 엄마. 아름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손님? 누구? 자산관리사분이요. 병원 재정관리 도와주실 분. 제가 특별히 섭외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산관리사. 그게 황도식이겠죠. 저 여자가 내 연남을 남편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아름이 외출했어요. 미용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녁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 틈에 나는 아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 사이 화장실로 들어가 이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형사님, 저녁 7시쯤 황도식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인근 커피숍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진입합니다. 건물 보안팀에도 미리 협조 요청해뒀어요. 피해자분들은요? 지하 주차장과 1층 로비에 배치했습니다. 퇴로 차단 역할이에요. 황도식이 도망치려 해도 못 빠져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위험해지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연기만 잘하면 돼요. 오후 5시, 아름이 미용실에서 돌아왔어요. 머리를 올리고 귀걸이까지 바꿔 달고 왔더라고요. 마치 파티에 가는 사람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배달 온 음식들을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화려한 만찬이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왔구나. 드디어 왔어.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꾹 눌렀습니다. 떨리면 안 돼요. 아름이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 대표님. 달콤한 목소리. 내연남을 맞이하는 목소리였어요. 평소 남편에게 하는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남자를 보았어요. 흥신소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번들거리는 올백머리, 날카로운 눈매, 빗둘게 올라간 입꼬리. 황도식? 사기꾼.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이려는 살인범. 남자는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고급 와인 한 병, 다른 손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 가방 안에 독약이 있을 거예요. 아들을 죽일 독약.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황도식입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어요. 아들의 손이 살인범의 손과 맞닿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반갑습니다. 아내가 많이 얘기해줬어요. 부인께서 남편분 건강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좋은 건강즙도 가져왔습니다. 건강즙. 저게 독약이에요. 저 뻔뻔한 놈이 내 아들 앞에서 독약을 좋다고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요. 나는 소파 구석에 앉아 일부러 실실 웃으며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황도식이 나를 힐끗 보았어요. 저분이 시어머니세요. 요새 기억력이 좀 안 좋으셔서. 아름이 내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황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경계심이 풀렸어요. 늙은 치매 노인이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스테이크를 썰고 와인을 따르고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황도식은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병원 자산관리 조언, 세금 절약 방법, 투자 포트폴리오. 전문가처럼 들렸습니다.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표정도 신뢰감을 주는 쪽으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겠죠.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저 달콤한 말 뒤에 독이 숨어 있어요. 아름이 황도식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어요. 손이 스칠 때 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연인끼리 나누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밥을 씹는 척하며 황도식의 서류 가방을 주시했어요. 검은 가죽 가방이 의자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 안에 독약이 있어요. 언제 꺼낼까?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황도식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내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되었어요.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그 밑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어요. 붉은 빛이 도는 검은 액체가 담긴 병이었습니다. 내가 신발장에서 봤던 그 파우치 속 액체와 같은 색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거예요. 저게 독약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건강즙입니다. 원장님처럼 과로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구해온 겁니다. 민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병을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가더니 민재의 전용 컵을 가져왔습니다. 검은 즙을 따르기 위해서였죠. 황도식이 유리병을 아름에게 건넸어요. 아름이 그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눈빛이 마주쳤어요. 은밀한 눈빛이었습니다. 공범끼리 나누는 눈빛, 드디어 왔다는 눈빛,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눈빛. 저 순간만 봐도 둘이 한패라는 게 확실했어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샹들리에 위 카메라가 이 장면을 완벽하게 녹화하고 있을 거예요. 황도식이 독약을 꺼내는 장면, 아름에게 건네는 장면, 두 사람이 은밀하게 눈짓하는 장면. 이 영상만 있으면 저들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름이 컵에 검은 즙을 천천히 따랐어요. 독한 한약 냄새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쓴 냄새였어요. 민재는 아무 의심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건강을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순진한 내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재 앞에 컵을 놓았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이거 마시고 앞으로 더 건강하셔야 해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표정도 다정했습니다. 누가 보면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건 살인이에요. 저 달콤한 말 뒤에 독이 숨어 있어요. 내 손이 식탁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자 옆에 세워둔 쇠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곧이에요. 민재의 입술에 독이 닿기 전에 막아야 해요.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민재가 컵을 들어 올렸어요. 검은 액체가 출렁거렸습니다. 유리컵에 담긴 죽음. 고마워, 여보. 아들이 웃으며 컵을 입술로 가져갔어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 컵. 내 눈에는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냈어요. 손에 쥔 쇠지팡이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접시들이 튀어올랐어요. 와인잔이 깨지고 스테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어요. 민재의 손에서 컵이 기울어지려는 순간 나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68살 늙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어요. 쇠지팡이 끝으로 컵을 탁 쳐냈습니다. 컵이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검은 액체가 대리석 바닥에 튀었습니다. 독한 냄새가 확 퍼졌어요. 엄마. 민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황한 척하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침의 연기를 벗어던졌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두 눈을 부릅떴어요. 아까까지 실실 웃던 바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굴러온 악바리 장사꾼의 눈빛이었어요. 그 즙 마시면 안 돼, 민재야.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냥 건강즙인데. 건강즙이 아니야. 독약이야.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민재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아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황도식만 표정을 관리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눈 밑 근육이 실룩거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치매? 내가 치매라고?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연기였어. 너희가 뭘 꾸미는지 알아내려고 일부러 바보인 척한 거야. 아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황도식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3개월 전부터 내가 이 사람과 만나왔다는 거 다 알아. 도박장에서 빚지고 그 빚 갚으려고 남편 병원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알아. 그리고 남편한테 독약 먹여서 죽이고 보험금 타내려는 것도 다 알아.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황도식은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이 사방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궁리를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아내예요. 매일 밥상을 차려주던 아내예요. 그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믿고 싶지 않은 게 당연했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이 말을 이렇게 해야 하다니.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내 심정을 누가 알까요? 내 아내가 3개월 넘게 너한테 독약을 먹여왔어. 그 검은 건강즙 말이야. 서서히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맹독이야. 몇 달 더 먹었으면 넌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거야.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아름이 소리쳤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럼 이건 뭐야?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신발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떴어요. 민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숨겨둔 사망보험증서 5장, 피보험자 최민재, 수령인 윤아름, 가입 금액 합계 수십억 원. 전부 최근 3개월 안에 가입한 거야. 왜 남편 몰래 이렇게 많은 사망보험을 들었겠니? 민재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건 내 대포폰에 온 문자야. 신발장 안쪽 구두 속에 숨겨둔 대포폰. 원장놈 보험금 수령일 다가온다. 그 집은 매일 꼬박꼬박 먹이고 있지. 오늘 밤에 보자. 이게 건강즙이야? 이게 사랑하는 남편한테 먹일 거야? 아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황도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망치려는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기서 내가 쇠지팡이를 들어 올렸어요. 날카로운 끝이 황도식의 목을 겨눴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한 발짝만 움직이면 이걸로 내 목을 찔러버릴 거야. 내 새끼 죽이려 한 놈 죽여도 시원찮아.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30년 시장 바닥에서 온갖 건달과 싸워온 기세였습니다. 새벽 3시에 칼 든 강도를 쫓아낸 적도 있어요. 외상 안 갚겠다고 설치는 양아치를 뚝배기로 때린 적도 있어요. 나는 만만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황도식이 움찔하며 다시 앉았어요. 겁먹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녹화되고 있어. 샹들리에를 가리켰어요. 크리스탈 장식 사이에 숨겨둔 카메라가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저기 카메라가 있어. 내가 독약 꺼내서 이 여자한테 건네고 이 여자가 남편 컵에 따르는 거 전부 찍혔어. 둘이 눈짓 주고받는 것까지 다 찍혔어. 완벽한 증거야. 아무리 좋은 변호사 써도 못 빠져나가. 아름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황도식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눈빛이었어요. 민재야.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생일날 이런 일을 만들어서.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 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내가 미리 이 형사에게 신호를 보내둔 겁니다. 식탁을 내리친 순간 문자를 보냈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 형사가 방탄조끼를 입고 들어왔어요. 뒤따라 무장한 경찰관 4~5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에 헬멧을 쓴 기동대원들이었어요. 아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벌떡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32층이니 뛰어내릴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비상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경찰관 둘이 순식간에 달려가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팔이 등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어요. 나요. 나 안 그랬어요. 다 오해예요. 아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황도식은 현관 쪽으로 뛰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그는 미친 듯이 두리번거리다가 방향을 틀어 부엌 쪽으로 뛰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들었어요. 20cm는 되어 보이는 식칼이었습니다. 다가오면 죽여버린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아래서 번쩍였어요. 황도식의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어요. 나는 쇠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저놈을 내 손으로 잡아야 해요. 저놈이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저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망쳤습니다. 노숙자가 된 전직 사장, 딸을 잃고 매일 우는 할머니. 그들의 얼굴이 눈앞에 스쳤어요. 칼 내려놔요, 황도식 씨. 지금 내려놓으면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어요. 이 형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 발자국씩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황도식은 미친 눈빛으로 칼을 휘둘렀어요. 가까이 오지 마. 다 썰어버릴 거야.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위험했어요. 누가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뒤쪽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비상 진입한 기동대원이 황도식의 등 뒤를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칼이 떨어지고 황도식이 바닥에 제압되었어요. 황도식, 당신을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형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쇠지팡이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3달 넘게 이어진 악몽 같은 싸움이 끝났어요. 민재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어요. 아들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정말 죽었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무서웠어요. 아들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내 새끼를 지켰어요. 아름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화장이 번졌어요. 아까까지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 그 할망구 때문이야.
그 늙은 것만 아니었으면 완벽했어. 나는 고개를 들어 아름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나야. 이 늙은 할망구가 내 계획을 망쳤어. 내 새끼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세상 어떤 악마도 어미 앞에서는 못 당해. 아름이 입을 다물었어요. 경찰차로 끌려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뒷모습이었어요. 거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검은 액체만 남았어요.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하지만 상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 배신당한 상처. 그건 시간이 치유해줘야 해요. 6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판결을 기다리며 나는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벤치였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때문에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재가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어요. 이 사건은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살인 계획을 밝혀낸 사건.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난 그냥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판은 넉 달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황도식과 아름은 살인미수, 사기, 보험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내가 찍어둔 사진들, 샹들리에 카메라 영상, 성분 분석 결과, 대포폰 문자 기록,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황도식은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3명을 죽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모두 독극물로 서서히 죽이고 병사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타낸 거예요. 내 아들이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아름은 황도식을 만나기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고 빚이 수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때 황도식이 접근한 거예요.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남편을 죽이라고 했어요. 변명이었죠. 그래도 남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서기가 나와서 입장하라고 했어요. 나와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황도식과 아름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도식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쉽지 않았나 봐요. 아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황도식, 피고인 윤아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어요. 민재의 손이 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피고인 황도식은 살인미수, 살인 3건, 사기,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딸을 잃은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황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해졌습니다. 체념한 얼굴이었어요. 피고인 윤아름은 살인미수, 사기,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5년에 처합니다. 25년. 아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3개월 넘게 매일 독약을 먹였어요. 25년도 모자라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적느라 바빴습니다. 아름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발버둥을 쳤어요. 저는 협박받았어요. 저만 억울해요. 끝까지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법정 문이 닫히고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난 거예요. 딸을 잃은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박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놈이 평생 활개치고 다녔을 거예요. 내 딸 영혼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낸 거예요. 할머니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늙은 어미가 복도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 뒤 민재가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사했어요.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곳, 매일 독약을 먹던 곳, 범인들이 체포된 곳,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새 집은 시장 근처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25평짜리 소박한 집이에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작은 부엌. 강남 32층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샹들리에도 없고 대리석 바닥도 없어요. 벽지도 그냥 흰색이고 마루도 평범한 나무 마루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여기가 더 편해요, 엄마. 시장도 가깝고 엄마 가게도 가깝고 걸어서 5분이면 오잖아요. 아침마다 엄마 얼굴 보고 출근할 수 있어요. 이삿짐을 풀면서 민재가 말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강한 미소였어요. 독약을 끊은 지 8달이 넘으니 몸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볼에 살이 붙고 눈 밑 다크서클도 사라졌어요. 피부색도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병원은 담보대출 문제가 복잡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되었어요. 아름이 남편을 속여서 받아낸 서명이라는 게 증명되었거든요. 서류 위조와 사기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어 대출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민재 소유였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새집 현관에는 작은 신발장이 하나 있었어요. 나무로 된 소박한 신발장이었습니다. 저 큰 아파트의 대형 신발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신발장 보니까 생각나서. 그 신발장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285mm 구두, 보험 증서, 대포폰 문자. 내가 그날 신발장을 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이 도운 거겠죠. 신발장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민재의 운동화와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부 260mm. 내 아들 발 사이즈예요. 낯선 구두는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저녁 무렵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재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예요.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 넣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 맛이야.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무 데서도 이 맛이 안 나요. 밥 먹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찌개 식겠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아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꼈어요. 밥을 다 먹고 민재가 설거지를 했어요. 내가 하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엄마는 쉬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효도할 거예요. 그동안 고생만 시켰잖아요. 설거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깨가 넓어졌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아직도 내 눈에는 코 흘리며 학교 가던 꼬마인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설거지를 마친 민재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제대로 못 봤어요. 바보야. 내가 뭘 미안해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가 그런 걸 알겠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앞으로 잘 살면 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쿵쿵. 살아있는 심장. 뛰고 있는 심장. 이 심장을 내가 지켰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색 빛이 작은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 그 안에 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반찬 가게 셔터를 올렸어요. 콩나물 다듬고 시금치 데치고 멸치볶음 양념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에요. 옆 가게 순자 언니가 들어왔어요. 옥자야, 아들은 잘 있어? 응, 잘 있어. 어제 같이 밥 먹었어. 잘 됐다. 이제 좀 편하게 살겠네. 고생 많았어. 뭘? 내 새끼 지킨 건데.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알아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들이 건강하게 출근하는 것,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 같이 밥을 먹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을 바라보았어요. 갈라진 손톱, 거친 피부, 일자로 파인 주름. 30년 넘게 콩나물 다듬고 시금치 데치고 반찬 담아 판 손이에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학비를 벌고 학원비를 대고 의대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 손으로 아들을 지켰어요. 독약을 바꿔치기 하고 증거를 모으고 악당들을 잡았어요. 이 손이 내 훈장입니다. 시장에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노점상들이 물건을 펼치고 손님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소중한 일상. 그리고 앞으로도 이 손으로 계속 살아갈 겁니다. 내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고 아무리 더러운 것을 던져 넣어도 끝내 맑아진다. 오늘 이야기 속 옥자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에 분노하면서도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손으로 독약을 바꿔치기 하고 늙은 몸으로 악인들과 맞섰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 보여도 자식을 지켜야 할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강해지는 것. 살다 보면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도 만나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